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는 괜찮나요? 우리 너무 막 긴장하거나 막 딱딱하거나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법철학이라는 분야에서 하시는 이제 법학 교수님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 모두 법철학을 연구하시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학부 때 정치 사상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뭐 국내에서 나오는 번역돼 나오는 사상가들의 인터뷰, 사상가들의 논문을 읽으면서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갈 때는 정치학과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학부 때 민법에 관심이 많고 민법에도 꽤 흥미가 있어서 소유권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론 뭐 진부한 얘기입니다만 80년대 이제 시대적 환경도 있고 해서 민법의 기초에 대해서 혹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실정법의 사상적 기초, 토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법사상, 법철학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학문적 성향이 좀 추상적인 논리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법철학 쪽으로 전공을 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법철학을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법철학을 어떻게 계속 공부하게 됐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법철학의 경우에는 법철학에 흥미를 가지고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부를 삼고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나 스승님의 기다림 이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공부를 자꾸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늘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도 계속 공부할 것들을 던져주시고 그런 어떤 가르침도 중요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를 하면서도 이 고민들을 계속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법연수원이나 이런 곳에서 제가 법철학을 강의할 기회를 계속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계속 이론적으로 깊이 강의를 위해서나 제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한다면은 저희 결혼식 때 스승님께서 이제 주례를 봐주실 때 이 결혼하고 애를 키운다는 것을 핑계로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게 항상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철학 논문을 쓴다고 하면은 저희 아내도 그때는 이제 가사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면제를 해주죠. 그 기간 동안. 예, 그런 다양한 분들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렇게 법철학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철학이라는 학문의 매력을 느끼셨다라고 두 분이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법, 그러니까 민법이나 형법 등과 구별되는 법철학만의 매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의외로 제가 이제 어디 강연을 하거나 하다 보면 일반 시민도 그렇고 법률가 또는 법학자들도, 법학자는 빼고 법률가들, 일반 시민들이 법에 대해, 법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관심이 많을까 했더니 결국은 법의 목적, 본질, 법의 이념, 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살리는 법, 이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법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잣대를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법철학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철학, 윤리학, 정치 철학 또는 사회학, 자연과학, 진화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학문 분야에서 발전된 성과들을 법의 언어로, 법의 논리를 어떻게 녹여내고 번역해내고 전환할 것인가, 이게 관심이 많은데 아마 로스쿨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문에 관심이 많은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그 작업이 굉장히 큰 매력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정치 철학이나 철학 윤리학 쪽에서 연구하는 분들도 제가 해낸 작업은 또 법을 특정해서, 현실적인 법을 특정해서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논의에 좀 전공하는 분들이 오히려 저희 법철학적인 논의가 자기네들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의 발전에서 도움이 되고 다른 학문에도 도움이 돼서 법철학은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철학이나 윤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또 진화론 등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도전해보고 평생 연구할 만한 그 학문 분야가 되고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학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탐구하는 그 매력.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산 높은 곳에 올라가면 굉장히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못 보던 것들을 보는 느낌, 그 시원함, 그런 느낌들을 법철학을 공부하면서 느낄 수가 있죠. 최근 두 분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는 연구자로서의 길을 시작할 때부터 품었던 꿈은 이제 뭐 정의, 평등, 자유, 민주주의, 공익 등등과 같은 이 기본 개념들을 법적인 근본 개념들인데요. 그게 굉장히 애매모호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분들도 없었고 또 설명도 안 되고 사실 그 개념들의 속성 자체가 그런 개념들을 법적인 개념들로 법적인 논증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념들로 구체화하고 정밀하게 다루는 것 이게 제 이제 연구 주제고 항상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최근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이 정의론의 대가인 존 롤즈가 제창한 공적 이성론이 법적 논증 이론, 법 해석 이론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고요. 예컨대 동성혼, 또 낙태 등등과 같은 혐오 표현 등등과 관련해서 공적 이성론을 적용하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입장, 결론이 무엇일지 이것을 최근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 공적 이성과 법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논문들이 나오고 단행본도 지금 이제 한번 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은 제도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 법 원리를 제도가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법 해석이라고 한다면 보통 한 명 또는 이 세 명 또는 전원한 비치의 법관들이 어떤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가진 어떤 법철학 공부의 시작에 있었던 문제의식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약간은 조금 더 제도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럼 어떤 제도를 통해서 올바른 해석들을 보장하고 또 촉진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와 평등과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공부를 깊이 있게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주제와 잘 보완이 돼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법철학 연구자로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공부의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 철학, 물리학, 정치 철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등에서 발전하고 있는 눈부신 성과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이게 가장 공부의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고요. 법철학자의 숙명이기도 하죠. 예,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명의 이 법률가가 탄생하는데 지금은 로스쿨에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시험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법철학자로서 잘 성장해서 어느 정도 이 기초만 된 법철학자가 되는데도 제 생각에는 한 10년은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에게 최고의 강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들, 그래서 참신한 시각들을 제공하는 것, 그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대영 교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판사로 재직하시다가 학부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가의 일을 하시다가 연구자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무가와 연구자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몇 가지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일 크게 생각했던 것은 법 철학을 어떤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법 철학을 할 때의 장점들이 있는데 저희 세대에 그런 실무 경험을 가지고 법 철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법원에 남아있을 때는 제가 하는 재판을 비슷하게 해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법 철학자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그대로 해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어떤 실무와 밀접하게 통합될 수 있는 법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쳐보고 싶다라는 그 사명감 같은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부하는 것 자체의 즐거움이나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만들어낸 것들을 후배들한테 잘 전수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속에 또 이제 법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분들이 많이들 계속 들어오면서 법 철학이라는 학문의 즐거움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좀 실무를 떠나서 연구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크게 특별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연구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두 개의 키워드로 일단 요약을 해요. 단련과 정진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읽고 쓰고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걸 위해서 다른 시간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읽기는 많이 하는데 정리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성과는 읽은 것을 글로 써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읽은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걸 연결해서 하나의 어떤 논문으로 이렇게 구체화한 이 노하우, 이 비결을 자기 나름대로의 비결을 확립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각자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의 어떤 캐논, 그러니까 정전, 경전, 고전이 있죠. 그걸 항상 꼼꼼하게 읽고 정밀하게 읽고 숙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류에 아주 인기가 좋은 주제나 그걸 하다 보면, 분야를 하다 보면 그 주제가 인기를 잃게 되면 자기 자신 존재의도 사라지거든요. 항상 고전은 좀 거칠고 투박하지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그걸 숙지하는 사람은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연구자의 길을 걸으면 우리 스쿨대학 로스쿨 학생이라면 대기만성 또는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초학자의 관점에서 조금만 조언을 하자면 처음에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실무를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뭐 곧바로 전업학자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떤 실무든 이제 하게 될 텐데 실무를 하는 그 주제 속에서 떠오르는 질문들이나 의문들이나 영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러면 그 바쁠 때는 곧바로 연구를 할 수는 없어도 1년에 한 편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직역에 있든지 간에. 그러면 그 올해는 내가 어떤 논문을 쓸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한 10개월 정도는 즐겁게 지내는 거죠. 주제를 계속 내가 지금 한 10개 정도의 주제가 있는데 올해 내가 발표해서 가장 보람 있는 주제가 뭘까? 그거를 10개월 동안 생각을 하다가 나머지 2개월은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자료는 1년 동안 읽고 모으고 사들이고 이런 걸 하다가 이 마지막 2달 동안에 첫 2주 정도를 그 한 달치 일을 몰아서 합니다. 그럼 이제 뒤에 2주가 남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2주 동안에
논문을 쓰기 시작하고요. 다음 달에 또 앞에 2주는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논문을 씁니다. 그 다음에 논문을 다 쓰고 나면 그 미뤘던 2배의 일을 2주 동안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집중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사실 굉장히 실무를 하면서도 연구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연구가 조금씩 깊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쪽으로 한번 평생 과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요새는 보통 한 4, 5년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실무를 익히니까 그때쯤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길을 한번 결정해 보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없으시면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